유쾌 상쾌 통쾌 정치 토크쇼 정치 인싸 소개부터 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영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희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성철입니다. 네, 저는 진행의 아나운서 이선영입니다. 광고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유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네, 여러분은 정치인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요,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2개월 차 여론조사 몇 가지를 보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모든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고요. 먼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4일부터 8일 5일간 진행한 이 여론조사에서는 긍정평가 56.5%, 부정평가 38.2% 나왔고요. 또 하나, 한국리서치가 KBS 의뢰로 지난 11일부터 14일 4일간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는 잘하고 있다 63%, 잘못하고 있다 27%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국갤럽 자체 조사로 지난 12일부터 14일 4일간 진행된 여론조사에서는 긍정 59%, 부정 30% 이렇게 나왔네요. 다시 한번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 여론조사들 나왔는데 어떤 점을 좀 중점적으로 보셨는지 이야기 나눠볼게요. 각 여론조사 회사가 수치가 좀 많이 차이 나네요. 조금씩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기간이 좀 다르네요. 네, 네. 예, 조사한 기간이. 그래서 리얼미터 같은 경우 보면 아마도 이게 뭐 강선우, 뭐 이진숙 요 분들 인사 관련한 여진이 남을 때 조사한 걸로 보이고요. 이 절대적인 수치를 가지고 얘기할 건 아닌 걸로 보여요. 다 조사 기법이나 뭐 질문 방식이 다 다를 테니까 한 조사 회사를 딱 놓고 그 조사 회사에서 기간별로 어떻게 했냐 이렇게 비교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일 거는 같은데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맨 처음보다 확실히 좀 떨어졌다. 근데 그건 맞을 겁니다 아마. 처음에 이제 허니문 효과도 있으니까 좀 많이 올라갔다가 한 두어 달 지나니까 조금씩 빠지는 그런 느낌은 드네요. 네, 그냥 이게 좀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좀 제가 추상적인 얘기를 하는데 먹구름이 끼면 비가 오는 거예요. 사실 여론조사 추이 중에 이제 갤럽이 오랜만에 휴가기간 조사를 끝내고 처음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 기간이 10일부터 14일 4일간 진행했고 이게 8월 11일, 12일 국무회의 때 좀 땡겨서 그 사면 복구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게 전형적으로 반영된 수치이고요. 사실 이 하락했습니다. 전체적으로 50%대 59%로 하락했고 부정평가가 첫 정부에서 처음으로 30%대로 또 올라섰다라는 측면에서 사실 사면복권이 이번 여론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는 여러 말하자면은 조금 그 우려들이 반영된 수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59%의 국정평가에 대해서 이게 뭐 이거 위기인데라기보다는 원포인트로 사면복권에 대한 그 충격파로 인한 저는 일시적인 하락이라고 보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각 지역별로 모두 다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는 다 우위입니다. 특히 TK, PK도요. 사실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높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국정 운영에 대해서 크게 실망한 게 아니라 사면복권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은 덜 익었는데 이거를 밀어붙이는 부분에 있어서 실망이고 특히 부정평가를 하는 층에서 조국 전 대표의 사면복권에 대한 부정평가 반대가 90%가 넘는가를 보면 그냥 원포인트 그 요인으로 작용한 여론조사다. 예, 그 좀 그래 평가하고 싶습니다. 30대, 70대 무직 여기서 좀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어요. 한국갤럽 여론조사요. 네, 그러니까 인사 논란, 주식 양도세 이런 것들이 큰 뭐 타격을 주지 않았느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 좀 결정적인 것은 뭐 특별 사면에 많이 좀 흔들흔들하지 않았느냐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특별 사면과 관련해서는 분명히 반대층, 비토층이 존재를 해요. 각 여론조사를 보면은 팽팽한 것도 있고 부정평가가 좀 많은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주요한 견인차가 아니었느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 중도층이 좀 실망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은 집권한 지 얼마 안 돼서
상당히 좀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내 편 챙기고 내 사람 챙기는 그런 모습 보이는 것에 대해서 대한민국 통합 대통령이라고 얘기하셨던 부분이 아닐 수가 있겠구나. 좀 그런 생각을 강하게 한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 특히 40대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양도세 기준이라든지 이춘석 의원이 미공개 정보 이용, 차명 계좌 이용을 통해서 주식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실망감을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뭐 비슷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세계 여론조사가 다 조금씩은 다른데 리얼미터는 아무래도 ALS 조사이기 때문에 고관여층이 많이 응답하거든요. 그래서 전당대회나 당내 경선, 고관여층의 관심이 높은데 볼 때 좀 더 유효하고 저는 보통은 MBS나 갤럽 조사를 많이 보는데 약간의 하향 정도가 맞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는 세제 개편안도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 인사 문제도 있고 조국 전 장관 사면, 조국 전 대표 사면 문제도 있고 이런 게 약간의 중도층이나 보수층의 이반을 조금 불러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게 많이 떨어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도층에서 비율이 조국 갤럽 조사를 보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사면 찬성 반대가 오차범위 내에서 오차범위 내면 사실은 우열이 없는 건데 과학적으로는 어쨌든 숫자만 반대가 약간 높은 정도. 이게 전체랑 비슷한 양상인데 어떻게 보면은 뭐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큰 충격은 없다라는 생각은 들고 다만 이런 게 이제 반복되면 예를 들어서 최근에 저는 뭐 다른 인사보다도 금감원장 인사 같은 경우 내 사람 챙기기 같은 인상이 강하거든요. 전문성이 좀 떨어진다고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반복되면 국정 운영의 동력을 조금씩 잃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급해주신 뭐 특별 사면 문제랄지 뭐 아니면 주식 양도세 관련한 것들 그런 논란들을 감안하더라도 이 낙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다. 다만 이제 논란이 반복됐을 경우를 좀 주의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셨고. 근데 이제 저는 특별사면에 대해서 문제를 다시 제기하는 것은 원포인트라고 제가 규정을 했잖아요. 나머지는 그 어쩔 수 없이 조금씩 그 영향을 미치는데 그게 이제 앵커께서 얘기한 대로 크게 고려하지 않을 사항. 잘할 때도 있고 수습해서 다시 복귀할 때도 있는데 특별사면 같은 부분은 조국 전 대표도 얘기했으나 이 여론조사에 나오지 않은 조국 전 대표는 그 갤럽 조사에 보면은 찬성이 43, 반대가 48 이렇게 해서 반대가 높아요. 근데 그러면은 조국 전 대표만 영향을 미쳤느냐? 저는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한 사면이 여기에 포함이 우리가 이제 수치를 찬반을 따졌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더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겁니다. 사실 이게 이제 정의의 문제고 사실 공정의 문제가 조국 전 대표하고는 좀 다른 양상에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게 정식적으로 조국 전 대표는 정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공식적으로 찬반을 따졌으나 만에 하나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해서 특사의 찬반을 물었다면 저는 그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의 긍부정에서 부정평가를 했던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반대 사면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았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하는데 사실 그 특별 사면 자체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아직은 덜 익었다. 그러니까 덜 익은 사과를 딴 거예요. 풋사과 사면 같이 해버리니까 떨떠름한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원포인트라서 이거를 상쇄시킬 수 있는 다른 국정 운영의 어떤 다른 요인들을 이제 부담을 안고 이재명 대통령이 하셔야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별 사면 얘기는 저희가 어제 방송에서 좀 오래도록 했으니까. 전 지지율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아 그래요. 네. 그럼 지지율 얘기로 넘어가 주시죠. 네. 아니 그 앵커께서 이게 조금 뭐 크게 좀 떨어진 것이 아니다. 뭐 서영주 소장님은 뭐 이게 뭐 크게 뭐 문제가 있을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큰 문제라고 봐요. 저는 정리만 한 거고요. 네. 아니 왜냐면은 지금 제가 얘기한 거예요. 대선 끝난 지 2달 좀 막 지났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향 추세로 됐다. 그리고 핵심 지지층인 30대와 40대에서 이렇게 좀 하락 추세가 좀 크다라는 것은 큰 위험 신호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결혼을 하고 2달째 되는 2달 정도가 되면은 김치찌개에다가 소금 막 뿌려도 정말 맛있게 먹어요. 아유, 그게 맛있네. 그러면서 물 마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맛없다라고 나 안 먹을래 치워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러 가지로 다음 주에 또 외교적인 큰 이벤트가 있잖아요. 거기서 원하는 또 국민들이 기대하는 그런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은 야 실용 정보고 능력 있고
윤석열 정권과는 다른 것 같았는데 인사 문제 보면은 자기 사람 챙기고 또 외교적인 성과도 못 이뤄냈어. 경제도 좀 안 좋아지는 것 같아. 이러면은 지지율이 하방 추세가 고착화될 수 있죠. 이거는 쉽게 볼 일은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한국갤럽 이 여론조사 보면 지난 조사 때 7월 15일부터 17일간 진행된 이 조사 때 40대에서 잘하고 있다가 83%나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조사에서 77%로 좀 대폭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그 아직도 요인 높긴 중에 높은데. 아직도 높긴 높긴 높죠. 높죠. 근데 그 요인 중에 하나로 이제 장 소장님이 아까 전에 양도소득세 관련한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이분들이 좀 주식을 많이 하는 층이니까. 그래서인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이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이걸 좀 조정하려고 하는데 정청래 대표의 의견은 좀 다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지난번 다르긴 이제 달라요. 지금 현재 김병기 원내대표 그러니까 혼자서 지도부가 원내에서만 결정해서 그 입장을 발표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도 지난번에 진성준 전 정책의장이 그 양도소득세 부분에 대해서 당정에 대해서 그 안을 다 확정되지 않았는데 발표가 되고 그 논란이 일면서 조금은 이게 뭐지 왜 이렇게 혼란스러워 뭔가 정리가 안 돼 이런 차원에서 당이 빨리 수습을 해서 대통령실에 당의 입장을 전달했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도 그 지금 전체적으로 당에서 정리된 안을 뭐 반대로 지금 추진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대통령실에서 그 부분은 아직은 확정을 안 지은 거죠. 당에서는 50억을 유지하는 게 낫겠다라는 입장이고 대통령실도 오케이 그러면 그걸 받겠다라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좀 오보가 있었는데 아직은 검토하고 있고 그 안을 확정지은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안 좋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뭐예요? 그러니까 안 지금 그 정부 안에서 세수 확보 안이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50억을 10억으로 이제 안화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지금 고민하는 상황이라서 그게 안 좋다니까요. 그 불확실성, 혼란, 시장에 주는 사인이 그게 제일 안 좋아요. 뭔가를 확실하게 결정을 해줘야 돼요. 집권을 왜 해요? 권력을 왜 갖고 있어요? 행정력을 왜 갖고 있냐고요? 그런 혼란적인 상황을 정리하라고 그 행정권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좀 더 살펴볼게 지금 2, 3주째 계속 이렇게 가니까 주식시장이 지금 상당히 혼란스럽고 떨어지죠. 주식시장이 떨어지는 않고 있고요. 제 주식이 떨어졌으면 그러니까 떨어진 본인 주식이 거예요. 떨어졌어도 전체 지난 정부 때 코스피는 가장 많이 떨어진 거 아니에요? 코스피는 떨어지지 않고 뭐 그렇게 이제 불확실성을 주장하시는 분도 있지만 사실 정책이라는 것들이 속도도 속도지만 뭔가 확실한 어떤 결정 구조들을 통해서 진행이 돼야지 시장에서 빨리빨리 하세요 한다고 해서 빨리빨리 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짜장면 가게도 아니고. 그 얘기가 아니라 정권 출범한 지 2달 정도 됐는데 여당의 정책위 의장과 새 정부의 경제부총리가 거의 뭐 기싸움하는 식으로 10억이냐 50억이냐 갖고 지금 합의를 못 이루고 있다. 이게 핵심이잖아요. 결론적으로는. 그러면 합의를 못 이루고 있다는 이 상황 자체도 괴롭지만 정권 초반에 이런 게 가능한가? 계속 이제 그런 의문이 드니까 장 소장님이 제 옆에서 볼륨을 높인 거예요. 이걸 정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다들 생각을 하는데 정권 초반에 가장 힘이 있는 때니까 그럼 이재명 대통령이 왜 이걸 정리를 안 하지? 뭐 그 얘기입니다 지금. 저는 뭐 일종의 태핑 과정일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원래 발표를 했죠. 사실은 10억으로 낮추겠다라고 대주주 지위를 10억으로 낮추 발표를 했는데 워낙 반발이 세기 때문에 여론을 수렴해서 다시 그러면 50억을 그냥 유지할 거냐 말 거냐의 지금 상황이라고 봐요. 근데 저는 사실 양도세 부분보다도 더 실질적으로 더 중요한 건 증권거래세를 다시 올라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고 양도세는 물론 변동성은 좀 커지죠. 회피를 하니까. 근데 과거 사례를 보면 뭐 50억에서 10억으로 뭐 올렸을 때 또 내렸을 때 사실 그때그때 시장 상황에 따라서 12월 달에 개인들의 코스피 매도가 움직였던 거지 그게 큰 영향은 없었어요. 그리고 세수에 얼마나 그게 클지도 모르겠고 근데 그냥 손해를 봐도 세금을 내는 주식 거래세를 다시 올리는 건 전 이건 좀 안 맞는 거라고 봐요. 그리고 크게 보면 전 그래서 예전부터 금투세를 하는 게 맞고 증권거래소는 없애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얘기했는데 어차피 그건 안 됐으니까. 근데 어차피 유동자금을 부동산이 아닌 주식시장으로 움직이겠다고 하고서는 다시 이렇게 올리는 거는
좀 안 맞다. 자, 아니, 이게 그러니까 주식시장 얘기입니다. 관련한 이제 정책 얘기를 세부적으로 들어가자는 세부적으로 안 하고요. 네, 저는 그런 정책의 얘기는- 혼란을 정리해주지 못하는 이 정권의 무능력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많은 주식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 정책 전문가들이 그럼 몰랐어요? 그러면 국정 운영이 실험 대상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본인들 그동안 많이 정책에서 논의도 했고 대선 공약도 있었고 또 여러 자신들의 전문적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얘기를 듣고 확실하게 정하고 발표했어야지. 딱 발표하고 나서 반발이 심하네. 혼란이 생겼네. 미안해. 잠깐만 우리 다시 생각해 볼게. 그리고 2, 3주가 지났는데 아직도 결정을 안 해줘.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전 얘기하는 거예요. 10억이든 50억이든 빨리 결정하시라. 근데 장 소장님 그 법안 처리도요. 네. 한 빨리 해야 60일 걸리고요. 한 3달씩 걸리잖아요. 발표를 했잖아요. 예, 발표를 한 게 아니라 그 안이 흘러나왔죠. 발표를 했지. 발표를 정부에서. 했다들 그건 아니잖아요. 안 확정 아니라 이거를 하겠다는 게 이런 안으로 논의했다라는 게 흘러나와서 문제가 됐던 거예요. 야당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여당과 정부는 그렇게 흘리는 식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흘린 게 아니라 그때 보고를 하면서 그게 흘러나온 거라니까. 흘린 게 아니라 흘러나왔고 그게 대통령까지 그러다 보고된 보니까 거잖아요. 이소영 의원이라든지 당내에서도 이 안을 확정도 안 됐는데 이런 식으로 가는 방향은 안 맞다라고 하면서 부딪혔고 정청래 대표 그걸 정리하면서 가만히 계시오 했고 한정희 정책위원장이 와서 이소영 의원 등등 반대 의견 찬성 의견을 들어서 그 안을 지도부에 원내지도부 전달해서 원내지도부가 50억 안으로 해서 그냥 갑시다. 정책이 시장을 이겨서는 안 된다라는 대원칙에 충실해서 대통령실에 넘겼고 대통령실은 지금 세수 확보에 있어서 그러면 과연 이대로 가는 게 맞느냐 정도 고심하는데 그게 한 2, 3주 정도를 좀 홀딩 시켰다고 그게 불확실성을 준다고 서수양님 비판하기는 잠깐만요. 무능력으로 가기에는 제가 잠깐 반박을 하면 정부에서 발표했을 때 그냥 정부가 그냥 우리가 생각한 아니에요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정부가 당정 협의를 통해서 당의 얘기도 충분히 듣고 자신들 그렇게 바꾸겠다고 발표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우리가 더 얘기 나눠봐야 된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나? 그래요. 물론 뭐 애초에 설익은 또는 반발이 클 것을 예상하지 못한 거는 당정의 미스라고 볼 수 있지만 어쨌든 민심이 강하게 반발하니까 그래 그럼 생각해 볼게. 라는 건 전 이해가 돼요. 그게 이제 시스템에서 수습하는 과정이고 그런데 뭐 제가 만약에 있다면 지금 정부 입김이 세수가 부족하다가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시간 끌다가 그냥 원래대로 하지 않을까? 뭐 10억으로 낮춘 거를 그런 생각도 좀 그게 듭니다. 시장이 안 좋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지금 게. 정리를 좀 하면은 이제 당 정간 이견이 뭐 양도소득세 있을 관련해서 수 있어요. 표출이 되긴 있을 했지만 수 있다고. 이게 지금 네.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냐. 그냥 살짝 서선님 말씀하신 네. 것처럼 의견 조율 과정이냐 아니면 장기적으로 기싸움으로 흘러갈 것이냐. 이게 궁금하거든요. 아니 사실 혼란을 이게 정리 안 해주는 게 문제죠. 원래 인수위가 있었다면 인수위에서 정부가 새로운 정부에 대해서 기재부에서 보고를 합니다. 세수안에 대해서. 근데 없으니까 이거를 당에 이 날짜가 돼서 보고를 했던 거예요. 그 부분이 이제 나름대로 흘러나와서 논란이 됐는데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부안 세수가 부족하니까 이거 채워나니까 이 아이디어를 내서 던졌어요. 당도 그래 한번 검토해 보시다 하고 진성준 전 정책위장이 긍정적인 얘기를 하니 당내에서는 조율도 안 했는데 왜 진 의장께서 그렇게 하십니까 하면서 부딪혔던 겁니다. 그랬더니 정청래 대표가 와서 이거 싸우지 마세요. 우리가 정리할 테니까 해서 한정은 정책위장이 새로 와서 다시 이 의견을 봉합해서 다시 새로운 지도부가 50억으로 그냥 유지합시다를 정부에다가 던진 거죠. 그게 이제 따지고 보면 대통령실에 던진 것이고 대통령실은 코스피를 보다가 코스피가 금요일로 폭락해서 계속됐으면 이거를 말씀한 대로 빨리 가야 되겠는데 이게 처음에는 좀 충격이 있는데 그렇게 이 코스피의 등락 자체가 우려할 만큼은 아니니까 시장 상을 좀 보자라는 게 입장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상에 대한 논의 정도를 좀 늦게 했다고 무능력으로 이제 규정해 버리면 이게 이제 이 정책 결정이 무슨 시한을 정해놓고 꼭 해야 되는 것처럼 돼버리면 참 그거 민망할 기싸움은 수가 위험한데. 있지 않을까. 기싸움은 아닌 것 같아요. 당연히 당에서는 여론 동향을 살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정부는 사실 욕을 먹더라도 할 일이 필요하면 또 해야 되는 거거든요. 대표적인 게 세금이죠. 세금 올리면 누가 좋아합니까? 근데 세수가 부족하고 할 일은 많고 그러면 필요에 따라서 올릴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각자 자기 할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가지고 뭐 기싸움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싸움이 아니라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문제 삼는 건 이 혼란하고 불확실적인 상황을
계속 정리 안 하는 거 그거는 국정 운영하는 사람으로서는 무책임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윤 좀 대표님. 듣고만 있는데요. 네. 네. 주가지수 등락을 보고서 이렇게 갈까 저렇게 갈까 정책 결정한다는 얘기는 좋은 예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하나의 그냥 사례가 될 것이고 그것만 보고 한다 그러면 국민들이 더 불안해할 것이고 빨리 정리하는 것이 정리하세요. 맞다라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분은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인다는 말씀만 하겠습니다. 자, 정청래 대표가 이제 여당 대표가 된 지 지금 이제 몇 주가 지났잖아요. 지금까지의 현재 스코어를 여쭙고 싶었는데 이게 너무 또 주식시장 관련된 얘기로 좀 초점이 맞춰진 것 같아요. 뭐 간단하게 점수를 듣고 갈까요? 개별 정청래 점수요? 대표? 네, 개별 점수. 정청래 점수. 대표. 정청래 대표. 취임 후 점수.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90점. 높네요. 대학 동문이라서 90점 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뭐 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아, 비판할 대목이 별로 없어요. 전 78점이요. 22점은 어디서 깎인 거예요? 예? 어디서 깎인 저는 이제 90점 이상이면 아주 잘하는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78점이면 약간은 개선할 점이 필요하다. 제 나름의 점수판에서는 그 정도입니다. 한 분씩 들었으니까 정리를 할까 했는데 굳이 말씀. 63점을 줘야 되나요? 아이고, 왜 63점? 그래요? 13? 67점을 줘야 되나요? 그 득표율이 63%였던가 아. 67%인가? 그러니까 그 이상은 지금 못 뻗어나가고 있지 않냐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당내에서 당대표가 되고 나서 그 지지율을 획득해서 높은 지지율이죠. 했는데 그 반대편에 있는 경쟁 후보였던 박찬대 후보를 또 그렇게 끌어안거나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호흡을 맞추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딱 당선되는 그 시점에서 크게 뭐 움직임은 없는 것 같다. 윤 대변인님 마무리해 주시죠. 어떤 점수를 드리든 앞으로 많이 떨어질 것 같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박해 왜 이렇게? 정청래 대표 얘기까지 해봤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6회, 상쾌, 통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 인사를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정치인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는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갈 건데요. 사실 이제 몇 주 동안 국민의힘 얘기를 하면은 이거 너무 분열 양상이다 이래도 되는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간만에 좀 똘똘 뭉치는 모습이랄까요? 이렇게 당사 앞에서 다 같이 모여서 갑자기 앞바다리를 하고 피켓을 들고 앞바다리요? 예, 이렇게 바닥에 앉아서 이렇게 피켓 양반다리? 들고 네네. 예. 네. 예.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예. 특검 사실 압수수색- 좋은 일은 아닙니다만. 압수수색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예. 특검에서 이제 저희 당 당원 명부를 아마 압수수색 하려고 계속 시도를 하니까 당에선 당연히 막죠. 특검의 의도는 통일교 수사를 하다 보니 명단이 나왔는데 그 명단이 정말 의혹대로 국민의힘에 집단적으로 입당한 분들이 맞느냐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 당 당원 명부 다 달라 뭐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어느 당이든 그거는 반대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리적으로 막겠다 하면서 그렇게 연좌농성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예. 예. 근데 이제 보기 힘들었던 장면이 이제 김문수 전 장관이라든지 또 이제 거기에 한동훈 대표도 합세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의견을 내는 방식으로 합세를 농성장은 하고 없어요. 농성은 안 했지만 그렇죠. 의견을 이제 더 그건 하고 뭐, 예. 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뜻을 함께 하고 이게 범보수 진영에서 보기 힘든 일 아니었냐. 근데요 정당 압수수색하면은 민주당도 마찬가지잖아요. 김용 전 부원장 그 자리 압수수색한다고 했을 때 검찰 수사관이 당 직원인 것처럼 가장해서 들어갔잖아요. 그 정도로 저항이 센데 어느 당이든 그거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맞는 거다. 뭐 그 정도 봐야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까지 지금 언급을 하시면 그분이 저희 당하고 뭐 굉장히 연관이 있고 지금 정치적으로 입장이 같다 이렇게 들려요. 그건 아니다. 이 그건 사안은 아니에요. 대동단결이에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 이거는. 그 기본 전제잖아요. 정당 당원 명부 달라는데 누가 그걸 저항을 안 해? 그 얘기죠. 일단 뭐 정당에 대해서 노조도 마찬가지지만 언론사도 마찬가지고요. 검찰이 압수수색을 들어오는데 어서 들어오세요 하고 다 가져가세요라고 하는 데는 없죠. 그래서 막는 제스처는 이해하겠는데 그런데 완전히 막아서 못하게 한다? 그거는 전 좀 반대예요.
뭐 어디든 그 막는 건 당연히 그럴 수 있지만 특히 이제 왜냐면 공권력이라는 게 과거에 공권력이라는 이름으로 약간 탄압으로 비춰진 전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성의 힘으로 막는 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언론사도 마찬가지고. 근데 정말 수사에 필요한 자료들을 못 가져가게 물리적으로까지 막는다.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라고 봐요. 그리고 하나 명확해야 될 게 특검이 과연 500만 명 국민의힘 물론 일반 당원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 것 같아요. 다 달라고 했느냐? 그건 무리죠. 그리고 그거를 가져가겠다고 했냐? 그러면 저는 그건 무리라고 봐요. 근데 특검에서는 반복적으로 당원 명부 전체를 요구한 게 아니고 특정 시기 물론 이 시기가 좀 길긴 합니다. 21년부터 24년까지니까 꽤 긴데 여기에 탈당하고 입당하고 탈당한 사람들. 왜냐하면 지금 일부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회 윤영호 본부장이 대선 때 또 총선 때 10,000명 이상을 입당시켰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런 문자도 나오고요. 그리고 일부 이것도 보도가 됐던 건데 서울 남부교구에서는 각 교구별로 지구장들이 할당을 해서 몇십 명씩 그래서 300여 명을 할당해서 모집했다 당원으로.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면 이걸 수사 안 해야 됩니까? 이건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걸 하는 건 사실 국민의힘에게도 좋은 일입니다. 대신 당원 명부를 가져가서 특검이 이걸 복사해서 이 디지털 자료를 만약 복사해서 어떻게 쓸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은 방지를 해야죠. 근데 특검도 기술적으로 안 가져가고 충분히 비교해서 특정 시기에 입당과 탈당 인원을 비교할 수 있다. 통일교 교인들이 조직적으로 들어왔는지 확인만 하겠다. 저는 이건 충분히 협의 가능한 문제라고 봐요. 그 협의를 해가지고 당원 명부를 서로 확인하는 건 괜찮은데 이거 당원 명부를 만약 달라고 했다면 이건 과잉 수사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민노총 예를 들어볼게요. 민노총 노조원 중에 통일교 교인이나 신천지 교인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불법적인 파업이나 집회를 막 조장을 한다. 거기에 동조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민노총 사무실로 가가지고 민노총 조합원 명단 다 내놔라. 100만 명만 다 내놔라. 그러면은 민주당에서 잘한다라고 박수 치겠냐고요. 아니면 민노총에서 그래요. 이거는 법원에서 영장 발부됐으니까 우리가 노조원 명단 다 줄게요.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건 과잉 수사라는 좀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런 거를 막았으면 문제죠. 뭐 불법적인 공천을 했는데 공천 회의록이라든지 녹취록이라든지 아니면 녹음된 거 그걸 좀 압수수색을 하러 간다. 이걸 막았다. 이거는 전 잘못됐다고 보여지는데 당원 명부를 저런 식으로 달라고 하고 확인한다라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냐. 그래서 서로 협의하에 명단 확인하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주의 종건이 협의하에 국민의힘이 뭐 다 줄 수 없으면 말씀한 대로 변호인들이 창관한 상태에서 그렇죠. 대조할 수 있도록 포렌식 하면서 이거를 이제 검찰이 확보하지 못하도록 하면 되는 것이고 국민의힘 지도부도 얘기하는 게 이 개인정보, 이 소중한 당원 정보를 다 달라고 한다라고 했을 때 보면 법원이요. 이 수사에 대해서 허가를 해준 겁니다. 압수수색 아마 목록에 당원 명부를 압수하도록 그 목록 별지에 있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선 송원숙 비대위원장이 압수수색 영장에도 그 들어있지 않는 당원 명부를 달라고 합니다. 이건 불법 수사입니다. 과잉 수사입니다. 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이런 것까지 다 달라고 하는데 이건 안 된다. 개인정보도 있고 절대 줄 수 없다. 지켜내겠다 하는 거 보면 있는 것 같아서 이거를 어떤 뭐 적법한 절차의 이런 수사 자체를 정당이라고 해서 피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사실 수사 협조를 해야지 말씀한 대로 이거를 무슨 정치 탄압이다라고 하면서 김문수 후보처럼 거기 앉아서 민망한 그런 농성을 벌인다는 것도 뭔가 그 국민들한테 명분을 얻기는 힘들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이 그 정도의 정당의 어떤 그냥 뭐 호락호락에 내주지 않았다 정도만 하면 수사에 협조하는 거 그게 법치 국가에서 당연한 게 맞죠?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맞는데. 그러니까 민주당 얘기를 뭐 민주당 그랬습니까 하면 잘 할 말은 없으나 최소한 앞으로 이 지난 정부에서 김건희도 그랬고 이게 이 수사에 성역이 있다 보면 안 된다. 네. 말씀대로 과잉 수사는 막아야죠. 근데 이미 특검도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원 명부를 다 달라고 하는 게 전혀 아니다. 그 시기에 입당과 탈당, 그거를 통일교 아마 리스트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특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구체적인 숫자까지 나오는 11,000명이 뭐 입당을 한다. 아마 이게 입당이 결과적으로 됐냐보다 이분들에게 뭐 시도 추진 이런 건 확인을 했겠죠. 그러면은 이분들과 확인하는 절차는 그렇게 어려운 건 일은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건 국민의힘에게도 무조건 좋은 일이다. 그렇죠. 이거 털고 가는 게.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특검은
무산됐더니 압수수색을 다시 시도하겠다 뭐 이런 방침이긴 한데 얘기가 나왔으니까 수사 상황 관련해서 새롭게 나온 얘기를 좀 보면 네. 왜 우리가 관봉권 얘기 예전에 한참 했었잖아요. 이 검진의 관봉권이 예. 네. 관봉권이 한학자 총재의 비밀 금고에서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한학자 총재는 이게 그냥 시중은행 띠지다 뭐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만 관봉권이 누구에 의해서 한학자 총재에게 흘러 들어갔을까? 여기에 이제 국민의힘이 관련돼 있다고 특검은 보고 있는 거잖아요. 누가 줬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통일교에서 워낙 이제 그 갖고 있는 현금이라든지 뭐 은행을 통해서 주고받는 액수가 많으니까 본인들이 거래하는 지점에서 그렇게 이제 통으로 주지 않았을까? 근데 생각이 관봉권이라면은 거래하는 일반 시중은행에서 우리가 받을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그거 없죠. 한국은행에서 바로 나오는 거잖아요. 여기는 뭐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수조 수십조일 테니까 이 사람들에게 관봉권 뭐 예를 들면 5천만 원 관봉권 이거 그냥 띠지로 다 돼 있고 비닐로 싸져 있는 게 뭐 큰 액수일까 그런 생각도 좀 들어가지고 이거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게 뭐 정부기관에서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 들어갈 돈을 한국은행에서 바로 예산을 배정하듯이 주는 게 이제 흔히 관봉권인데 그냥 시중은행의 신권을 띠지로 묶여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네. 통일교 돈도 많은데 네. 정부가 그 돈을 줬을 리는 저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오히려 그 돈을 만약에 김건희 씨 등이 뭘 했다. 그 돈을 받지 줄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관봉권이라고 해서 뭐 정부 예산이 그건 아닌 같다기보다도 것 그냥 한학자 총재가 뭐 어떤 한을 뭐 이렇게 되니까 뭐 하사금을 줄 때나 어쨌든 폼나게 우리가 세뱃돈 신권으로 준비하듯이 신권을 준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 관봉권 논란이 사실 이제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된 의혹으로부터 나왔다 보니까 또 통일교와 건진법사 간의 뭐 이런 커넥션 등을 생각했을 때 특검이 연관성을 조사하는 그런 차원인 것 같고 네. 앞으로 어떤 얘기가 나올지 이거는 좀 더 근데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상식적으로 관봉권이 특검이 관봉권하고 시중은행 띠지하고 구분을 못할까요? 그 정도는 구분을 할 수 있는 특검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저는 이 관봉권 부분들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해서 행여나 정부 자금이라든지 은행의 통으로 한국에서 받아서 통일교에 그 아주 관행적으로 관봉권을 전달해주는 루트가 있다면 그게 뭐 꼭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가 아니더라도 확인 절차는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거대 종교 집단이 정부에 개입해서 무슨 뭔가 일을 했다 이것도 좀 궁금증을 유발합니다. 김건희 씨가 한학자 총재 예를 들면 이게 돈 줄라 그러면 돈은 뭐 내가 더 많아 이럴 것 같은데. 그러게 한데 저는 이제 김건희나 그런 쪽으로 빼고 통일교 자체가 이렇게 오랫동안 정부와 관행적으로 뭔가를 해오지 않았냐라는 그런 의문에서 얘기를 합니다. 물론 뭐 아예 가능성이 없다고 못하겠지만 만약 특활비가 그런 식으로 해서 갔다 그러면 통일교를 어떤 하부 조직처럼 운영하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상당히 큰 의혹인데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못하겠지만 저는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정리되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 국민의힘 얘기 계속 좀 하면 이번 주도 전한길 씨가 좀 뜨거웠어요. 그 전당대회 때 이 배신자 요 했던 그 논란 때문에 이제 징계를 받았죠. 근데 뭐 이게 징계 수준이 약간 경징계죠. 4단계가 당 규에 정해져 있는데 그중에 가장 낮죠. 경고. 경고면은 아니야, 4개예요, 4개. 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경고 수준이면 뭘 할 수가 없는 다 거예요? 할 수 있죠. 다 할 수 있어요. 경고는 뭐 잠깐 고개 숙이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경고 들은 거죠, 뭐. 칭찬받고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 그러니까요. 뭐 전한길 씨 덕분에 뭐 흥행이 됐다. 뭐 이런 평가가 있다는 듯. 그러니까 윤리위원회의 멤버는 위원장 외에는 비공개라 누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지 모릅니다. 여상 위원장만 우리는 알고 있는 건데 뭐 한 9분이든 몇 분이든 뭐 계시겠죠. 근데 거기서 이건 징계거리가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상원 위원장의 이 백브리핑을 보니까 전한길 씨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좀 합리적이더라.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었다. 그 결론 2개예요. 처음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도록 만든 사람은 김근식 후보다. 그러니까 김근식 후보가 도발을 한 거고 배신자란 얘기가 거기에서 나온 것도 처음에 그 단어를 쓴 사람은 전한길이 아니더라. 이 2가지를 근거로 해서 전한길 씨에게 아주 경한 징계를 내린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좋은데 가장 중요한 거를 빠뜨렸잖아요. 전당대회라고 하는 거는 정당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행사인데 그 행사 진행을 방해한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당원이든 뭐 언론이든 뭐 그건 막론하고 그 행사장 현장에서 그런 구호를 외치고 손짓을 하고 사람들을 선동함으로써 연설을 못 하겠어요. 후보자가 연설하는데 연설을 못 하겠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판단을 전혀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일부 분들은 뭐 그런 얘기를 해요. 윤리위원회를 윤리위원회에 넘기든지 아니면 당무감사를 해라. 도대체 왜 그걸 빠뜨리고 이런 식으로 면죄부를 주고 징계받은 사람이 나와서 본인 영상 뜨면서 뭐 윤리위원회 구조까지 막 칠판에 적으면서 칭찬받고 나왔다. 일타 강사라고 역시 말 잘한다. 이런 얘기를 들어야 합니까 당이? 제가 받은 느낌은 전한길 씨에게 허락과 설득을 했을 것 같아요. 저기 그냥 윤리에 올라왔으니까 일단은 저희가 뭐라도 좀 조치해야 하긴 되니까 하는데요. 전 선생님 저희가 경고 좀 처분해도 될까요? 이렇게 허락받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참 저런 모습이 결국에는 전한길 씨와 함께하는 국민의힘 모습을 계속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 그게 과연 도움이 될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장동혁 의원한테 좀 묻고 싶어요. 그 합동연설회장에서 전한길 선생이 지난 추운 겨울에 거리에서 국민의힘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전한길 씨 국민의힘 지키려고 했던 사람 아니에요. 윤건희 그 부부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의원이 상당히 좀 호도된 발언을 통해서 전한길 씨를 옹호하고 있는데 장동혁 의원은 좀 예를 들면 국민의힘을 지켰다라는 그런 사실들을 좀 밝혀주기를 바란다. 제가 이 자리에서 좀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징계라는 게 재발 방지 차원도 굉장히 강하잖아요. 근데 이게 징계를 받고 무슨 썰을 풀었어요. 전한길 씨가 자신의 유튜브에서 뭐 그 위원회에서 있었던 일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그 다음 날 무슨 자유 콘서트라는 걸 열었는데 여기에 장동혁 후보와 김민수 후보도 참석을 했다는 건 이게 재발 방지와는 좀 계속 멀어지는 거 아니냐. 제발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윤리위원회도 지도부의 일부라고 생각해요. 독립적이라고 말은 하지만. 왜냐하면 이 윤리위원회는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취임할 때 새로 성립된 윤리위원회예요. 그 전에 윤리위원회랑 다릅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같이 가는 건데 이 지도부와 윤리위원회의 정치적 양심을 드러내는 징계는 제명 외에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당에 들이는 순간 당에 나쁜 일들밖에 없기 때문에 제거해야 한다. 이런 결정을 내릴 걸로 기대했습니다. 희망했고. 윤리위가 마치 법정 321호처럼 했어요. 근데 윤리위는 정당의 윤리위잖아요. 예전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수해 중에 골프 쳤다고 당원권 10개월인가요? 정지를 당했어요. 그런데 정치적 사회적 파장과 거기에 따른 정당이 가야 될 길과 민심에서 가야 될 그분이 일으키는 행위들이 정당을 민심에서 멀어지게 한다면 그거에 따른 영향까지 고려해서 전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안 그러면 법원에 제소하지 왜 윤리위로 갑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 일체 고려도 없었다. 근데 그게 그냥 단순히 그냥 판사 여상원 윤리위원장이 판사 출신이니까 그냥 그것만일까? 저는 눈치를 봤다. 극우 세력에. 그리고 전한길 씨에 대해서 얘기하면 전 사회의 독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너무나 많은 아주 많지는 않죠. 그래도 몇십만 명 정도는 된다고 보는데 뭐 계엄을 두둔하고 또는 장동혁 의원 같은 경우는 계엄을 두둔하진 않지만 탄핵은 잘못했다. 이게 완전 궤변인 게 그러면 불법 계엄이라는 건 군대를 동원해서 국민들의 기본권을 말살하려고 한 건데 이 양반을 다시 대통령직에 복귀시켜요. 저는 탄핵 반탄이라는 말 자체가 말도 안 되는데 이런 걸 떳떳이 얘기하고 떠드는 사람들이 윤 어게인 외치는 사람들이에요. 이건 다양성이 아니고 사회의 독입니다. 헌법 테두리에 한참 밖에 있는 분이고 정말 어떤 법이라도 만들어서 처벌을 해야 될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예전에 5.18 민주화운동에서 폄훼한 사람들 관련된 법이 만들어졌고 지만원 씨 같은 경우는 여기서 허위해서 법원에서 유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저는 계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똑같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마치 이들의 주장이 누가 주장하니까 그냥 의뢰 주장하는 것처럼 너무 반복돼서 주장하니까 그걸 너무 봐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이런 분위기가 국민의힘의 어떤 이제 드러나는 일부에 국한된 거냐 아니면 전반적으로 그런 거냐 이걸 두고 이제 여러 말이 많은데 여론조사 하나 보고 갈게요. 과연 국민의힘 핵심 지지층은 누굴 지지하고 있느냐 당 대표 후보로. 한국갤럽 자체 여론조사고요. 지난 12일부터 14일 4일간 진행됐는데 국민의힘 지지층만 보면 김문수 46%, 장동혁 21%, 안철수, 조경태가 9%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전반적인 그런 분위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저는 있거든요. 흐름에 대해서는 뭐 제가 뭐 부인할 생각은 없으나 사실 이게 투표로 이어질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1000명 샘플을 가지고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당원이 70만 이상이고 70만 표면 중에 이 1000명이 정말 무당층과 국민의힘 당원들을 다 뽑아낼 수 있느냐라는 차원에서는 흐름은 맞으나 수치는 뒤바뀔 수 있고 한동훈 전 대표의 당시의 투표만 보더라도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외의 무당층 합산한 것들이 60% 넘게 한동훈 전 대표에게 투표가 됐던 걸 보면 이게 여론조사하고 이렇게 정확하게 투표가 일치할 수 있을까? 근데 다만 흐름은 명확한 것 같아요. 전한길이라는 사람이 국민의힘의 이번 전당대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그냥 원탑입니다. 전한길이. 사실 저는 전한길이 당원 자격이 돼서 당대표를 나왔으면 당대표 됐어요. 진짜 그런 초유의 사태가 에이, 국민의힘은 아니 설마. 저는 그런 그래요? 상황이었을 거라고 오. 봅니다. 예를 들면 지금 국민의힘은 세 가지 부류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는 국민의힘이란 전통적인 간판을 지키려는 사람들. 그걸 찬탄파라고 제가 좀 이름을 하면 두 번째는 국민의힘 간판을 가지고 장사를 하면서 적당히 넘기려는 사람들. 이게 저는 친윤급이라고 봅니다. 세 번째는 윤어겐이라는 세력을 가지고 국민의힘을 접수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게 전한길과 전한길 세력을 옹호하는 사람들이겠죠. 저는 이 세 부류가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에 큰 흐름을 그리고 있는데 사실 한국일보 보도를 보니까 거기에도 구글 트렌드로 이제 분석 기사를 쓰긴 했는데 김문수, 장동혁 이런 후보들보다 전한길의 이 거론 수가 훨씬 높습니다. 2배 이상. 그건 뭐냐면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전한길이 나와서 이렇게 난리를 치고 친윤이나 윤리위에서는 그냥 경고하고 우리 전한길 선생님은 우리를 위해서 정말 풍찬노숙하면서 지켜줬던 분이고 하는 여론이 팽배했다면 전한길 씨가 사실상 당원권을 3개월 이상 해서 당대표에 출마할 수 있는 지위를 확보했다. 저는 전한길 당대표 그게 불가능한 실은 아니었다. 그래서 그게 지금 국민의힘의 수준이다. 라고 저는 말할 수밖에 없어요. 해명하세요. 아니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분석하면 그렇습니다. 강선우 장관 후보자가 당대표 출마할 수 있었으면 강선우가 될 것 같다. 제가 그 얘기 한 적은 있어요. 그렇습니다. 비슷한 비난이라고 생각하고 새겨두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한길 무슨 뭐 친윤 뭐 이런 분들이 서로 뭐 전략적 동거도 아니고 애매한 상태에서 이렇게 뭉쳐서 가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 얘기는 탄핵이 4월 4일에 있었는데 아직도 그 탄핵의 상처로부터 당원들이 이 회복이 안 된 거잖아요. 시간적으로 정권을 잃었고 갑자기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돼 있는 상태에서 뭐 국무회의 하는 거 나오고 하니까 이게 괴로우니까 이 감정 처리가 잘 안 되고 그런 상황에서 그냥 표심이 끌려간다 이렇게 보고 이분들도 잘 정교하게 보면 전한길 씨는요. 계엄 당일 그 다음 날 자기 영상에 계엄은 잘못된 거라고 엄청나게 세게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 과거를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야 이렇게 이제 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적인 어떤 쏠림에 의해서 가는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그리고 거기에 또 이제 김문수라는 분이 대선 후보를 한번 띄웠던 분인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대통령 후보가 됐던가까지 생각해 보면 이게 참 만들어서 시나리오를 쓰더라도 이런 일은 없었을 정도로 이상한 상황이 계속 연속되고 있다고 봐요. 그것도 저희 당에 불행히도.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여론조사상으로 봐서 이렇기 때문에 당 전체가 한 60% 정도가 이쪽으로 가고 있고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관성으로 가는 거다. 김무수라는 분이 한 달 가까이 대선 후보로 저희 당 모든 당원들이 찍자 해서 41% 얻었잖아요. 그 잔상이 아직도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냥 간다. 만약에 말씀이 맞다면 전한길 씨를 완전히 자기 편으로 끌고 가려고 하면서 오버하고 있는 장동혁 후보가 엄청 많이 이기면서 1등이 돼 있어야 돼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그 22일 날 금요일 날 이제 전당대회잖아요. 누가 될까 이제 그걸 우리가 예측을 해봐야 되는데 장동혁 후보 쪽을 돕는 그 핵심 관계자들을 좀 만나봤더니 자기네들도 지금 상황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좀 월요일부터 좀 두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본격적으로 활동할 거다. 그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장동영 후보를 친윤 세력들이 지금 지지하고 뒷받침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본격적으로 좀 캠페인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장동영 후보가 역전할 수 있을지 많이 따라붙을지 아니면은 김문수 후보가 결선 안 가고 1차 해서 될지 봐야 될 것 같은데 제 예측으로는 김문수 장동혁 결선 가가지고 김문수 후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조경태 의원이 한동훈 전 대표한테 막 도와달라 이런 상황이잖아요. 좀 네, 말씀하신 그런 상황 좀 예, 실습하고 예, 싶어 예, 하니까 예. 한동훈 전 대표 어떻게 한대요? 아 조경태 후보. 예. 지금 뭐 심정적으로 다 뭐 음으로 양으로 도와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뭐 예를 들어 같이 유세를 돈다지 이런 형식은 아니겠지만 그 뭐 당원들은 다 아시는데.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자, 정치인싸 이번 주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 11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